지난주에 이어서 계획에 있어서 그 미래 예측하는 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그 기존의 그 대안을 우리가 이제 찾은 걸 가지고 어떤 대안을 선택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그 대안을 분석하는 방법, 이 문제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학습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첫째는 우선 그 대안 분석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대안 분석 방법들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먼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대안들을 이제 그 비교 분석,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그 대안이 먼저 나오게 되는 그 현상에 대한 그 이해와 그에 따른 그 미래 예측 문제,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이제 그 대안 분석 방법으로서 얘기되는 비용 효용 분석, 그 다음에 영향 평가, 평가 연구, 그리고 최적화 분석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이 대안들을 가지고 비교 평가하는 그러한 그 작업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분석 방법들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대안이 초래할 그 결과, 어떤 A라는 대안을 선택했을 때 이 대안을 소위 그 구체적으로 선택을 해서 집행했을 때 어떤 효과 내지는 결과가 야기될 것인가, 이것을 미리 점쳐보는, 예측해보는 그러한 그 차원에서 우리가 선택해서 활용하는 이 분석 방법이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어떤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애초에 설정해 놓은 계획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표를 여하에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그러한 그 의도 내지는 목적을 가지고 분석하는 그런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목적으로 하는 그런 분석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걸 먼저 보면요. 우선 그 이 대안이 초래할 그 이 결과 분석에 있어서는 미래 예측 방법, 그 다음에 비용 효용 분석 방법, 영향 평가, 그 다음에 평가 연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선의 대안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목적의 그 대안 분석 방법으로서는 최적화 분석 기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각각의 분석 방법들의 그 특징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대안 분석을 함에 있어서 그 대안의 성격에 따른 이 분석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어떤 대안을 찾는다라고 할 때는 말이죠. 그 대안이 도출되는 기본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현재의 상황입니다. 현재의 상황.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것을 가능케 하는 정보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대안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특정 문제, 정책 문제든지 계획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대안이라고 하는 것들은 현상이라는 게 바로 뭘까요? 문제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 상황이라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고통이나 불편을 안겨다 주는 상황을 일컫는데, 바로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능케 해주는 토대가 되는 정보, 이 수집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안을 분석한다라고 할 때는 뭐 효과성 분석이라든지 능률성 분석이라든지 형평성 분석, 이런 것만 가지고 계획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우리가 다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오해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이 계획에 대한 판단이 근거라고 하는 것은 현실 상황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실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능케 해주는 정보를 얼만큼 우리가 확보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이 계획에 대한 이 판단의 토대가 아주 단단해지느냐, 공고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그런 이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현상, 문제 상황을 제대로 잘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는가?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상황을 통째로 파악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 중에서는 우리가 센서스 방법이 있죠. 센서스. 이걸 이제 전수조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계획이 대상이 되고 있는 집단, 그 대상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너무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따라서 그 중에 일부를 추출해 가지고 그 일부의 특성을 여하에 잘 조사함으로써 그 특성을 일반화시켰을 때 전체의 특성과 같은 것일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표본 추출을 하게 됩니다. 표본 추출. 우리가 이제 그 조사론에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표본 추출 있죠? 샘플링 하는 방법. 바로 이것이 기본적인 전제가 이 표본의 특성이 전체의 특성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점이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전제가 안 된다면 표본 추출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종단면 연구라고 해서 이것은 어떤 그 특정 집단 내지는 조직, 그룹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어떠한 성향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입니다. 종단면 연구. 따라서 오랜 시간을 두고 주기적으로 대상 집단을 변화시키지 않고 바꿔가지 않고 하나의 집단, 동일 집단에 대해서 같은 질문을 시차를 두면서 질문을 했을 때 나타나는 응답의 내용을 보면서 그 집단의 성향의 변화를 추론하는 이러한 방법이 바로 종단면 연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례 연구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 사례 연구는 이제 많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 자료 같은 거를 통해서 시계열적인 소위 이 현상의 변화를, 추세를, 경향성을 우리가 파악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공기관이 매일매일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건들을 기록한 문건들, 관리 기록물을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현상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미래 예측을 하는 구체적인 이 행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미래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 경험하지 않는 장래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한다라고 하는 그 예측 행위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기획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획가의 행동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가 구체적인 어떤 액션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서 어느 미래 시점에서는 어떠한 상황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전에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러한 미래를 어떤 미래라고 그랬죠? 그렇죠. 개연적 미래라고 했습니다. 개연적 미래. 현재의 상황을 인위적인 통제를 가하지 않았을 때 그 상황이 이어져서 계속 지속되어서 어느 미래 시점에 갔을 때 특정의 상황이 결과될 것이다. 10중 8구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미래를 가리켜서 우리가 개연적 미래라고 합니다. 바로 그 개연적 미래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미래 예측을 통해서 말이죠.
이거 전제 조건은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한 정보는 어떤 기획가에게서는 참고가 되는 거 하니 미래 상황에서의 문제 소재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사전에 해야 되겠다,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위 그 행동의 방향, 선택해야 될 행동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미래 예측이 유용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미래 예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획가에게 어떠한 이점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첫 번째 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답은 뭐냐 하면 정부가, 기획가가 구체적인 액션을 취했을 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선택해서 그거를 집행을 했을 때, 처치를 가했을 때, 미래 어느 시점에 갔을 때 그 상황이 어떠한 결과를 야기시키는가와 관련된 정보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하고 좀 다르죠, 그죠? 첫 번째는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의 얘기고, 그냥 상황을 그냥 가만히 그냥 놔뒀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미래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의 경우는 구체적인 어떤 조치가 취해졌을 때, 액션이 취해졌을 때 미래 상황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변화된 미래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이 두 가지 유용한 정보 제공 기능을 미래 예측이라는 것이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되시죠? 정리가 되죠? 자, 그러면 그 미래 예측의 방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예측의 방법은 이 탐색적 예측과 규범적 예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탐색적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과거로부터 쭉 이어져 왔던, 현재까지 쭉 이어져 왔던 과거의 추세, 트렌드라는 게 있죠. 경향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 공부했던 추세 분석, 트렌드 어널리시스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변동에 관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순환적 변동, 계절적 변동, 비규칙적 변동, 이런 변동 얘기를 했습니다. 상황이라는 것이 그냥 비유컨대 고요한 강물처럼 이렇게 파도가 있는 게 없는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요동을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변동의 그 추세, 이 추세, 과거로부터 쭉 이어져 왔던 그 추세가, 추세의 어떤 경향선이, 추세선이 현재에서부터 미래 시점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분석, 미래 예측의 방법이 바로 탐색적 예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색적 예측. 이거는 과거의 추세가 미래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전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규범적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과 기대와 소망을 담은 소위 바람직한 미래의 상황을 규정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우리는 규범적 예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년 후에 한국 경제는 어느 정도 소위 그 국가 경쟁력과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수준의 경제 상태로 이행돼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식의 진술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규범적 예측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측의 구체적인 이 방법, 메소드와 관련해서 계량적인 방법을 쓸 때는 계량적 예측 방법, 그 다음에 계량화시킬 수 없는
질적인 그 속성을 예측하는 경우에는 질적인 예측 방법으로서의 그 두 가지 방법이 또 있습니다. 계량적 예측 방법에는 투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투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탐색적 예측에서 이미 지적한 내용과 흡사한 내용입니다. 이 과거의 추세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과거의 추세선을 연장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이 투사법은 영어로 projection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 쭉 이어져 왔던 추세가 미래에도 그대로 투사될 것이다. 프로젝트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이게 이제 투사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그 미래의 상황의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들과 그 요인들에 의해서 결과되어지는 상황의 변화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요인들, 이걸 독립변수라고 그러고, 그 상황을 야기시키는 것을 우리가 반대로죠. 상황을 야기시키는 것을 독립변수라고 그러고, 그 상황 야기시키는 요인에 의해서 결과되어지는 그 미래의 그 상황, 결과 상황을 우리가 종속변수라고 그러는데, 이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식을, 인과관계식을 통해서 인과관계식을 만들어가지고 그 인과관계식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이러한 그 방법이 바로 모델링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이라고 또 나오는데, 이 시뮬레이션이라는 방법은 이 예측하려고 하는 상황의 그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 예측하고자 하는 미래 상황의 특성과 구조와 이런 것들을 속성을 담은 소형의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축소판을 만들어가지고 그 축소 상황에서의 여러 가지 변수들의 조작을 통해서 상황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예의 관찰하고 분석하는 이런 방법이 바로 시뮬레이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적인 예측 방법은 우리가 이미 앞에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던 이 델파이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델파이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에게 이 과거에 그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그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구하는 그러한 그 질문지법을 통한 그 해답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하는 여러 횟수를 거듭할수록 질문의 내용이 구체화되고 그 따라서 구체화된 질문에 따른 구체적인 답변을 통해 가지고 미래의 우리가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미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 바로 델파이 방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이 비용 효용 분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용 효용 분석에는 여러 가지 이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특정 대안이 있을 때 그 대안을 우리가 선택함으로써 지불해야 될 대가, 이걸 바로 비용이라고 그러는데 그 비용에 따른 효과가 편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효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효과라고 하는 것은 목표 달성도입니다. 목표 달성도. 목표 달성의 그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 바로 효과성인데 그 A라는 대안을 선택했을 때 가장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는 목표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대안일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대안일 수가 있다고 할 때 어느 대안을 선택할 것인가? 비용과 예를 들어서 효과를 볼 때는 가장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비용 대비 예를 들어서 편익, 그 대안이 초래할 소위 여러 가지 benefit, 편익에 대해서 우리가 금전적 가치를 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 얼만큼의 수익이 보장되는가, 수익을 창출해 나타낼 것인가 하는 점을 가지고 대안들 간의 소위 우열을 비교 평가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우선
효용을 딱 고정시켜 놓고 이 정도의 효과 내지는 편익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고정시켜 놓고 그에 따라서 최소의 비용으로서 그 고정된 사전에 설정해 놓은 효용을 달성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대개 이거 현실적인 방법인데요. 현실적으로 대개 경우에 돈 가능한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이라는 게 제한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비용이 제한돼 있을 때, 이 고정돼 있을 때, 고정 비용 하에서 가장 효과를 가장 잘 낼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고정 효용의 접근 방법, 고정 예산의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용 효용 분석 기법을 활용할 때 되게 이제 한 4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우선은 제일 먼저 착수해야 될 과제는 뭐냐면 가능한 대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대안이 초래할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 대안들을 이제 찾았을 경우에 그 대안들의 효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공통적인 측정 단위, 다시 말씀은 이제 뭐 금전적인 이 측정, 화폐 단위, 이 금전적 가치,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측정할 수 있겠죠. 그런 그 공통의 그 측정 단위 내지는 수단을 적용해서 이 대안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일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평가 기준이 있을 수 있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을 때 어떤 평가 기준에 의해서 이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대안 선택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대안을 선택하는 이러한 크게 한 4가지 절차랄까요? 단계를 이제 거치면서 이 비용 효용 분석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비용 편익 분석의 방법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비용 편익 분석 방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논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논리. 자, 그 비용 편익 분석의 논리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편익 대비 비용, 편익 대비 비용. 이것을 이제 견주어 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용과 편익을 비교했을 때 비용보다 편익이 훨씬 큰 대안인 경우에 우리는 그 대안은 선택할 가치가 있는 대안이다 라고 보는 것이 바로 비용 편익 분석의 논리입니다. benefit B하고 cost C, 비용하고 이것을 비교해 봤을 때 B가 C보다 컸을 때 그 대안은 그런 그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고 그 비교해 봤을 때 B 값이 C보다 컸을 때 그 대안은 일단 선택할 가치가 있는 대안이다 라고 보는 것이 바로 비용 편익 분석 기법입니다. 이러한 그 분석 기법들은 많이 이제 활용이 되는데 주로 어디다 활용하느냐 하면은 그 대안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가 금전적 가치로 측정 가능한 산출물일 경우에 비용 편익 분석의 방법이 활용이 됩니다. 대개 이제 우리가 이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국가 기획 프로젝트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업을 우리가 먼저 선택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이 선택의 입장, 단계에 있어서는 말이죠. 사실상 그 대안이 초래할 결과를 금전적 가치로 전부 환산을 불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전 강의 시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뭐 산림청에서 숲 가꾸기다. 그럼 숲의 효과라고 하는 것이 편익이라고 하는 것을 화폐 가치로 환산하기 참 곤란하잖아요. 깨끗한 공기, 홍수 예방, 뭐 들짐승들의 서식지를 제공해준다. 이거를 화폐 가치로 계산한다. 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시장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잠재적인 가치죠. 섀도우 프라이스라고 그래요. 잠재적 가치.
탁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잠재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이 비용 편익 분석이 이 금전적 가치로 측정 불가능한 경우에 이런 방법이 쓸 수 없는, 이런 방법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안평가의 이 기준을 이제 비용 편익 분석에서 제공을 하는데, 대개 이 경우에 이제 이 순현재 가치, 나중에 이제 다음 주경에 강의할 때 말씀드릴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순현재 가치. 다시 말씀드리면, 편익의 현재 가치에서 비용의 현재 가치를 뺀 값. 이게 이제 순현재 가치인데, 사업의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크면, 일단은 그 대안은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가치 있는 대안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순현재 가치. 그러니까 편익의 순현재 가치에서 현재 가치에서 비용의 현재 가치를 뺀 것이죠. 그러니까 편익에서 비용을 뺀 값이죠. 그게 0보다 크면 일단 그 사업은, 그 프로젝트는 선택할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그런 그 평가 기준을 이제 제시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 편익 B를 가지고 사업 대안을 우리가 우열을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그럼 C분의 B 이래가지고 이 값이 1보다 크면, 1보다 클 경우에는 그 대안은 가치 있는, 선택할 가치 있는 대안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수익률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편익의 현재 가치하고 비용의 현재 가치를 대등하게, 동일하게 하는 소위 그 할인율을 통해서 이 내부 수익률을 이제 구하게 되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 이 내부 수익률이 투여된 자원의 이자율 또는 기회 비용의 수익률보다 크면 그 사업은 선택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이 비용 편익 분석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비교 평가하는 단계에서 하나의 중요한 평가 기준을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한 예를 하나 지금 칠판에다가 이미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걸 한번 볼까요? 대개의 경우에 우리가 대안을 비교 평가한다고 그럴 때 이 미래 상황에 대해서 되게 불확실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주 미래 상황에 있어서의 불확실성 하에서는 대안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기준이 과연 뭐가 될 것인가? 아까 방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내부 수익률이라든지 BC 분석 비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순현재 가치라고 하는 이 기준,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대안을 비교 평가한다고 그랬는데, 불확실하다, 불투명하다 할 경우에는 어떤 대안을, 예를 들어서 A, B, C 대안이 있다고 할 때 어떤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을 여기서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는 뭐냐면요. 이 석유 시추를 했을 때 구멍을 뚫어가지고 석유가 나왔을 때 아주 완전 성공했을 경우죠. 시추공에서 그야말로 석유가 펑펑 쏟아졌을 때 완전 성공. 조금 나왔을 경우입니다. 완전 실패는 아닌 경우죠. 대체로 성공한 경우. 그리고 완전 실패한 경우. 이런 이 상황, 경우로 나누고, 그럴 경우에 A라는 대안은 뭐냐면, 이 정부가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석유 수출 사업을 했을 때 정부가 A일 경우에는 완전히 수익률을 다 챙기는 경우. 그런 경우죠. 이건 일부 하는 거고. 그래서 요 C 경우는 A, B의 두 가지 경우를 다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어쨌든 A라는 대안을 선택했을 경우는 완전 성공했을 경우는 2,000이라는 거를 수익을 얻게 되는 거고, 600 실패했을 때는 60이라는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날리는 겁니다. 완전히 날리는 경우. 자, 이런 각각의 소위 경우의 수에 있어서 경우의 상황에 대해서 이러한 수익률을 낸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가치를 부여한다. 편익을 부여한다. 또는 비용을 지불한다. 라고 하는 이런 이 상황 하에서
어떤 대안을 선택할 것인가 할 때 첫 번째는 맥시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평가 기준은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미래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각 대안이 초래할 결과가 최악의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의사결정자의 조바심으로 인해서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가장 큰 이득을 가져다 주는 대안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이제 눈을 어디로 돌려야 되겠습니까? 이쪽으로 돌려야 되겠죠. 그죠? 이쪽으로. 실패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가장 큰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바로 어느 결과예요? 600이라는 걸 가져다 주는 거죠. 이 경우는 바로 B가 되는 거죠. B 대안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는 또 어떤 대안이 있으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맥스입니다. 이 경우는 가장 큰 수익을 가져다 주는 대안 중에서도 가장 큰 거죠. 가장 상황이 좋았을 때 가장 큰 수익을 안겨다 주는 대안이죠. 눈을 어느 쪽으로 돌려야 될까요? 완전 성공한 경우죠. 완전 성공의 경우에 가장 큰 수익을 가져다 주는 대안이 바로 뭘까요? 요거죠, 요거. 1천이죠. 어느 쪽이죠? A라는 대안이죠. A라는 대안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이거는 아주 불확실성 하에서의 대안평가 기준입니다. 이걸 가지고 평균을 낼 수도 있어요. 요 각각에 대해서 평균을 내는 경우죠. 평균 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000 플러스 600 플러스 60 나누기 3. 요 값하고 요것도 마찬가지 3 값하고 요것도 값을 비교해가지고 여기서 가장 큰 값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경우를 대안을 선택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은 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위험한 상황. 이 위험한 상황에서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될 것인가? 위험한 상황에서 평가 기준은 이런 경우에는 대개 이제 확률을 부여하게 됩니다. 확률을. 그 예를 들어서 뭐 완전 성공을 가져다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0.2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25다.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여기는 한 0.2다. 그러면 여기는 0.55가 되겠죠. 이게 확률입니다. 확률. 이거를 이제 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확률을 집어넣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값을 이제 계산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대안을 이제 평가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최대 가치 평가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최대 가치 평가 기준. 최대 가치 평가 기준이라는 것은 이 기대 이 가치를 가장 많이 내는 대안이 뭐냐 하는 걸 이제 선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확률이 가장 많이 부여된 대안들 중에서 가장 큰 소위 그 이득을 가져다 주는 거. 그리고 아까 같은 경우는 0.55의 확률,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죠. 그 경우는 이제 실패하는 상황인데 그 실패하는 상황에서 가장 높은 이득을 안겨다 주는 대안을 선택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 평가 기준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점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용 효과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비용 효과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의 편익이 이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집합제, 뭐 깨끗한 공기라든지 뭐 어떤 그 지역 공동체 의식이 향상이 된다거나 뭐
이 국토 안보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하나의 집합제로서 이 잠재 가격을 갖게 마련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대개 이 화폐,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시장 가격이 없으니까.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1950년대 미국의 랜드 연구소에서 이 소위 국방부의 그 이 사업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그 이 군사 전략이라든지 무기 체계에 관련된 사업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 비용 효과 분석이라고 하는 방법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 효과 분석 방법에 따르면 비용은 비용대로 측정을 하고 그 비용이 투여된 대안인 경우에 그 대안이 나타내는 효과를 측정함에 있어서 금전적 가치로 그걸 측정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나타난 효과가 당초에 우리가 설정해 놓은 목표에 얼만큼 근접하게 다가가고 있는가 하는 점만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애매한, 주관적인 평가를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그런 의문을 가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이 화폐 가치로 측정할 수 없는 이 효과에 대한 측정하는 이 간접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개발되어져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이제 하나가 비교 가격 방법입니다. 이것은 시장에 비교 가능한 딱 떨어지는 그런 건 아니지만 대충 비슷한 그런 그 시장에서 팔리는 그러한 그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그 물건에 대한 이 가격을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소비자 선택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유추 수요 방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유추 수요라고 하는 것은 이 불가측, 측정 불가능한 가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꺼이 지불하는 이 간접 비용에 의해서 이것을 이제 추정하는, 효과를 추정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서베이 분석하는 거죠. 이거는 뭐 질문지를 뿌려가지고 이게 가치가 얼마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상비라고 해서 대개 이제 어떤 대안을 선택해서 집행하다 보면 그 대안이 초래할 결과를 우리가 예측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예측 못 하거든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그런 예상치 못한 결과, 다시 말씀드리면 부작용이죠. 이 부작용에 대한 그 네거티브 이펙트,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소위 이 추후, 이것을 바로 잡는데 소요되는 비용, 이걸 추정하는. 근데 이 보상비라고 하는 이런 것을 이제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용 효과 분석의 이 어그리게이트 하는 그 총합화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총화의 더하는 그런 그 난점을 보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 대차, 대조 분석. 그 다음에 영향 발생 매트릭스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트릭스 방법은 그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집단과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집단, 그리고 특수한 이해관계를 지닌 집단들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각각의 집단들을 또 세분화시켜서 그 집단이 받는 소위 편익 또는 부담하게 되는 비용, 이런 것들을 계산해내는 이런 그 방법이 바로 매트릭스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향평가를 보죠. 이 영향평가는 우리가 뭐 신문이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는 그러한 그 단어죠. 대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서는 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효과, 경제적으로 미치는 효과,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해서 미치는 효과, 이런 것이 굉장히 큰 사업들을 이제 펼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최근에도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큰 산을 이렇게 뚫어서
이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도로를 개선한다고 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환경단체에서 이제 반대하고 시위를 통해서 뭐 반대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저지하려는 그런 그 운동을 펼쳤던 그런 이 과거의 사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이 비용 편익 분석의 이 결점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영향평가인데요. 이 무형의 편익, 형태가 없는 그런 그 편익과 비용, 이것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그 배분 문제에 관심의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영향평가입니다. 이 사업의 그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비용 편익 분석이고, 그리고 그 사업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염두에 두고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평가하는 것이 비용 효과 분석이고, 그 다음에 그런 그 경제적인 그 성과 내지는 영향 외에 이 생물학적 또는 물리적 그 환경에 끼치는 그런 그 영향, 그 다음에 뭐 비용, 편익 이런 가치를 중시해서 평가하는 것이 바로 이 환경 영향 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그 물리적 생태적인 그런 그 측면을 뛰어넘어서 사회 경제적 효과까지 분석하는 것이 바로 이 사회 경제적 영향 평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뭐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아니면 뭐 큰 건물을 짓는다 할 때 그때 이제 교통 영향 평가도 하게 되고 환경 영향 평가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구의 유입, 유동 이런 상황을 평가하는 그런 그 인구학적인 그 이 영향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뭘까요? 사회 경제적 영향 평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평가를 통해서 그 사업이 미칠 편익과 비용을 계산해내는 그러한 그 이 과정이랄까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비교 내지는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연구는 주로 이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큰 증가와 함께 본격적으로 연구되어 있는 건데, 이 대개 복지 프로그램 경우에는 효과나 능률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지 프로그램의 효과 능률이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정보가 부재하죠. 그래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 필요한 정보, 이것을 우리가 얻지를 못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납세자라든지 의회에 대해서도 설득하는데 곤란함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가 연구에서는 주로 따라서 효과성, 능률성, 이 대응성 평가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이 사회적 실험 방법을 통해서 그 사업이 시행되기 전과 그 사업이 시행되고 난 후에 그 결과를 비교하는 이른바 이 사회적 실험 방법을 통해서 이런 평가 연구를 하게 되고, 이어서 이 최적화 분석 방법도 우리가 이제 그 대안 비교 평가 분석 방법으로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교재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